바야흐로 과시와 허상의 시대입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남들 이야기를 너무 쉽게, 너무 많이 접하게 되는 세상이죠. 보여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 세상엔 번쩍번쩍 겉만 화려하고 내실은 없는 것들이 넘쳐나고, 그럼에도 그런 것들이 각광받곤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완벽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SNS를 켜면 잘난 사람들이 넘쳐나고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까지 하죠. 하지만 겉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뒤에는 더 어두운 게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저는 그 사실을 어느 날 아주 뼈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빛나는 삶을 살던 사람이 뒤에선 얼마나 추잡한 본 모습을 감추고 있었는지, 그 한꺼풀을 벗기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는 어릴 적 달동네에서 자랐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사실은 제 인생에서 떼어낼 수 없는 흔적처럼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란 동네엔 언제나 하수구 냄새와 공동 화장실의 비린내 같은 것이 섞여서 특유의 공기가 있었고, 비가 오기 전엔 늘 눅눅한 냄새가 먼저 코를 자극하곤 했죠. 괭이부리말 아이들 뭐 그런 색이 나올 법한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제 어린 시절은 나름 따뜻했어요. 가진 건 없어도 엄마 아빠가 참 우릴 예뻐하셨고 저희 가족은 정말 화목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가부장적이고 권위를 내세우는 남자들이 많았는데 저희 아빠는 전혀 그런 타입이 아니었어요. 정말 다정했고 엄마보다도 더 가정적이고 살림도 잘하고 저희 남매를 살뜰히 챙겨주는 분이었죠. 아빠는 세탁소 일을 오래 하셨어요. 손은 항상 건조에 갈라져 있었고 옷에는 특유의 세제 냄새가 배어 있었는데 저는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늘 아빠 품에 안겨 킁킁대곤 했었죠. 그 소박한 행복이 영원히 이어질 줄 알았지만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부터 아빠가 기침이 잦아지고 숨이 가빠지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빤 처음엔 감기겠거니 하고 약국에서 약이나 사다 먹곤 했는데 증상이 잦아지고 악화되자 병원에 갔고 거기서 폐섬유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저는 폐섬유증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고 그게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죠. 아빠는 그렇게 병원 생활을 시작했고 점점 말수가 줄고 병실 창밖만 오래 바라보는 날이 늘어갔어요. 그때부턴 세제 냄새 대신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아빠를 감싸고 있었고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죠. 아빠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학교에 있다가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엄마는 이미 예견되어 있던 아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 보였지만 장례가 모두 끝난 후 혼자 오독하니 앉아 오랫동안 우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저희 집은 물속처럼 조용했고 남은 세 식구는 어떻게든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텼어요. 작은 가판에서 생선 가게를 하시던 엄마는 아빠가 떠난 뒤 일에 더 매달렸어요. 새벽 4시면 이미 시장에 나가 있었고 저녁 늦게까지 손질하고 포장하고 하느라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나도 반창고만 덕지덕지 붙이고 계속 칼질을 했어요. 그런 엄마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팠고 엄마는 제가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걸 보면 늘 웃으셨죠. 너는 꼭 대학 가라.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고 멋지게 살아라. 엄마도 멋있어. 멋있긴 맨날 생선 비린내나 나는데. 그래도 너랑 준혁이 잘 되라고 엄마가 고생하는 거니까 니들만 잘 되면 돼. 어릴 때부터 좀 내성적이었던 저와는 달리 저보다 1살 어린 남동생은 성격이 활발하고 친구도 많아서 아빠가 떠난 뒤엔 남동생이 집안 분위기를 조금 밝게 해주는 존재였어요. 속 깊은 동생은 일부러 더 애교를 부리고 재롱을 떨었고 그 덕에 엄마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동생을 정말 많이 아꼈고요. 저는 2년제 전문대학에 들어가면서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어떻게든 부담을 줄이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니는 사이 남동생은 군대를 다녀왔고 전역 후 이른 나이에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싶어 했어요. 좀 쉬었다 시작해도 되잖아. 뭘 그렇게 서두르냐? 시간이 아까워. 일하고 싶어. 돈도 벌고 싶고. 딴 사람들은 군대 갔다 오면 못 해본 거 실컷 하고 싶다 그러던데.
넌 그런 욕심도 없냐? 그냥 난 빨리 우리 가족 부자로 만드는 게 최고 꿈이지 뭐. 자기 욕심보다도 가족을 생각하던 제 동생에겐 어느 날 뜻밖의 사고가 일어났어요. 군대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공장 아르바이트를 다니던 남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엄마와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남동생은 이미 차가운 시트 위에 누워 있었고 그런 동생을 보며 엄마는 그대로 무너졌어요. 엄마는 남동생 장례를 치른 뒤 한층 더 무너졌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엄마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계속해서 자신을 탓하셨어요. 엄마, 그만해. 엄마 잘못 아니야.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내가 박복했어. 엄마, 준혁인 엄마가 이런 게 더 힘들 거야. 우리 준혁이 그만 편하게 보내주자. 응? 저는 엄마에게 아무 위로도 되지 않는 제 존재가 답답했고 엄마는 동생 유품이 놓인 방을 치우지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는 날이 많았어요. 얼마 후 저는 작은 회사 사무직으로 취업했어요. 그리 좋은 직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월급을 받아 엄마에게 드렸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봉투를 내밀자마자 엄마는 눈이 빨개지더니 저를 한참 동안 안아주셨죠. 그 순간 저는 이제부터는 엄마를 제가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것이 생겼죠. 일하면서 저도 점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더 나은 날들을 위해 노력했어요. 엄마는 동생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을 더 열심히 일하는 것과 저를 걱정하는 걸로 풀기 시작하신 듯 했어요. 아마 아빠를 잃고 동생마저 보낸 후 저까지 잃어버리면 미칠 것 같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조금 집착적일 정도로 제가 연락이 안 되면 덜덜 떨며 울기도 하고 거의 실신할 정도로 걱정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엄마를 챙겼죠. 그런 엄마가 너무 걱정됐지만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제가 좀 더 안정적인 사람이 돼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렵 저는 지인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대단한 걸 쫓기보다는 소박한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사실상 첫 연애 상대였기 때문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았고 출산과 육아로 자연스럽게 경력은 끊어졌어요. 둘째까지 유치원에 들어가고 나서야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는데 제가 별다른 재능이나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무직이었던 데다 몇 년의 공백이 있으니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면접장조차 제대로 못 가본 날도 많았고 서류 탈락 메일만 쌓여갔어요. 그러다 첫째 아들 친구 엄마가 저에게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을 권하는 거예요. 자기도 육아 중에 시작해서 돈을 꽤 벌고 있다며 제가 성실하니 잘할 거라고요. 전 영업 같은 건 해본 적도 없고요. 잘할 자신도 없어요. 성격이 이래나서. 에이, 우리한텐 줌마 파워가 있잖아요. 아줌마 파워요? 그럼요. 저도 원래 한소심했어요. 근데 아들 둘 키우면서 완전 뻔뻔해졌죠. 우진 엄마도 아들만 둘 아니에요. 웬만큼 강해졌을 것 같은데 아, 그건 그렇긴 한데. 미쳐야 본전이잖아요. 일단 한번 시작해봐요. 해보다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잃을 것도 없고. 우진 엄마는 성실해서 금방 잘할걸요. 전 그동안 영업일 같은 건 생각도 해본 적 없고 성격상 잘 맞지도 않을 것 같아 처음엔 망설였지만 아이 친구 엄마 말대로 그래도 아줌마가 되고 나니 전보다 좀 뻔뻔해지기도 했던 데다 달리 다른 선택지가 없어. 그럼 이거라도 한번 해볼까 싶더라고요. 그래, 나는 엄마다. 엄마가 뭔들 못하랴 하며 용기를 내 방문 판매를 시작했어요. 무거운 박스를 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점심엔 카페 구석에서 고객 리스트를 정리하고 아이들 하원 시간 전에 집으로 뛰어오는 바쁜 나날이었지만 오랜만에 제가 다시 살아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발바닥은 늘 화끈거렸고 손목은 무거운 박스를 들다 시큰거렸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제 안에 생기가 도는 느낌이었죠. 제가 일을 시작하던 무렵 남편은 직장에 다니던 시절 회사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미래가 불안하다며 퇴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엔 월급쟁이보다 개인 사업이 낫다며
아는 선배가 정수기 렌탈 사업으로 돈을 꽤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본인도 해보겠다고 했죠.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월급쟁이로 늙어. 답도 없지. 회사 눈치 보고 몇 푼 받아서 뭐 하냐고. 그래도 안정적이잖아. 당신이 사업을 해본 것도 아니고. 안정?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진짜 돈은 사업으로 버는 거야. 내가 아는 선배 있거든. 정수기 렌탈로 시작했는데 한 해 벌어들이는 게 장난 아니라더라. 정수기 렌탈? 그래, 요즘 사람들 다 렌탈 쓰잖아. 그 시장이 얼마나 큰데. 나도 하면 잘할 자신 있어. 선배한테 이미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제대로 하면 억대도 금방이라더라. 나도 이제는 내 사업해야 돼. 남 밑에서 일할 사람 아니야 나는. 저는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요. 남편은 영업 경험도 없고 사람 상대하는 일을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 나름 뭔가에 불이 붙은 눈빛으로 말하니 반대도 못하고 일단 질렀으니 일이 잘 되기만 바랐어요. 적어도 그때는 남편 말대로 정말 새로운 길이 열리긴 열렸으면 했어요. 남편은 초반엔 영업 교육도 받고 판촉 행사도 따라다니며 의욕을 보였어요. 나 오늘 교육팀장한테도 칭찬 들었어. 센스 있다고. 역시 난 이런 건 금방 흡수한다니까. 오, 생각보다 잘 맞나 보네. 잘 맞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냥 내 무대야. 시작하면 내가 계약 무조건 다 딴다. 이건 진짜 시간 문제야. 그래? 그럼 좋지. 그럼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이지. 다른 사람들은 어렵다 그러던데 난 왜 이렇게 쉬운지 모르겠어. 근거 없는 자신감에 넘치던 남편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현실은 냉정했어요.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시간만 흘러가고 실적은 계속 바닥을 기었죠. 정수기 렌탈 사업이라는 게 기본급이 거의 없고 계약 수수료로 버는 구조라 계약이 없으면 사실상 수입이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 남편은 점점 초조해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도 성과가 없는 날이 많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남편 얼굴은 늘 굳어 있었고 조금만 건드려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날이 잦아졌어요. 저는 남편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집안 전체 분위기가 가라앉아 아이들이 눈치 보는 게 보였기 때문에 더 조심조심 말하고 움직였어요. 그나마 제 방문 판매 일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생활비 정도는 충당이 가능해 다행이었죠. 저는 방문 판매 일을 생각보다 잘 해나갔어요. 정말 아줌마 파워랄까. 처음엔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어렵더니 어느 시점부턴 완전 불이 붙어 제가 먼저 대화를 술술 이끌어내고 고객들의 표정을 보고 오버해가며 살살 마음을 건드릴 만큼 여유도 생겼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고객을 방문하고 나오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허리가 일어나질 못하겠어. 허리가 또 안 좋아? 어디야? 지금 가게야?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 내가 갈게. 저는 다음 고객에게 급히 사과 연락을 하고 바로 엄마 가게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엄마는 비닐 포장지 위에 엎드려 있었고 허리를 움켜쥔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고통 때문에 숨을 들이쉴 때마다 떨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엄마, 움직이지 마. 지금 바로 병원 가자. 아니야, 병원은 무슨. 돈 많이 들어. 그냥 좀 쉬면 괜찮아져. 괜찮긴 뭐가 괜찮아. 지금 허리를 펴지도 못하잖아. 아무리 제가 설득해도 엄마는 계속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택시 탈 상황도 안 돼서 결국 구급차를 불렀고 겨우 병원으로 이동했어요. MRI를 찍고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의사는 디스크가 이미 여러 군데 터져 있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면 최소 10년은 넘었을 거고 고통이 여간 심한 게 아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두셨어요? 엄마가 괜찮다고만 해서 이렇게까지 심한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물리치료나 주사로 해결될 단계가 아닙니다.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해요. 선생님, 저는 수술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나이 먹고 무슨 수술을. 그냥 쉬면 나을 거예요.
쉬어서 해결될 상태가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이대로 두면 하반신 마비 올 수도 있어요. 그러고 싶으세요? 엄마는 결국 더 고집을 부리지도 못하고 고개만 떨군 채 계속 그럴 돈이 어딨다고 라는 말만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미어졌어요. 평생 몸이 부서져라 일만 했던 엄마가 자기 몸 하나 돌볼 줄도 모르고 여기까지 버틴 걸 생각하니 답답하고 죄스럽고 미안했죠. 아빠도 그렇게 병으로 떠났는데 엄마마저 몸을 망가뜨린 채 숨기고 버티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니 심장이 저릿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날 큰 계약이 무산됐다며 예민해져 있었고 거기다 대고 엄마 수술 이야기를 꺼낼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 전등만 켜두고 계산기만 몇십 번이고 두드렸어요. 생활비, 대출이자, 아이들 원비, 남편 수입, 제 수입, 그리고 엄마 수술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 수입은 불안정하고 집안 경제 상황은 뒤죽박죽이고 이런 상황에서 수술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에게 부담만 될 게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엄마 수술비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하자. 도움 청할 데도 없고 기대할 사람도 없으니까 결국 답은 제가 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원래 하던 방문 판매도 그대로 뛰고 아이들은 종일반으로 변경하고 분식집 알바까지 시작했어요. 새벽엔 녹즙 배달도 뛰었어요. 버스비 아끼려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점심은 편의점 김밥이나 삼각김밥으로 때웠어요. 알바 앱 켜놓고 단기 알바 뜨면 바로 잡고 남의 집 아이 픽업해주는 일도 했죠. 그러다 보면 문득 울컥할 때도 있었어요. 내 애는 내팽개쳐두고 남의 애 챙기느라 나는 뭐 하고 있나 싶은 생각에 가슴이 저렸지만 그래도 흔들릴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엄마 수술해야 하니까. 저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수입을 적금 통장에 넣기 시작했어요. 한 달 벌어 한 달 넣고 또 넣고 그렇게 모아가는 돈을 볼 때마다 그래도 이 돈으로 수술하실 엄마를 생각하며 버텼죠. 그 무렵 시부 칠순이 다가오면서 저는 시가 식구들과 자주 모이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때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벅찰 정도로 빠듯했기 때문에 그런 모임이 달갑지는 않았지만 또 시부 생일이라는 게 그냥 넘어갈 일도 아니니 최대한 성심껏 참석하려고 했죠. 시부는 누구나 다 하는 요란한 생일 잔치는 하고 싶지 않다며 밥이나 먹자고 단촐하게 하기를 원했는데 시누이는 그래도 칠순은 칠순인데 작게 하면 안 된다며 벌써부터 준비에 바쁘게 움직였거든요. 저희 시누이는 패션을 전공하고 그쪽 일을 좀 했었는데 원래도 자기가 제일 잘났다 생각하고 남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게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옷 잘 입는 걸로 인플루언서인지 뭔지가 되고 난 뒤로는 그게 몇 배는 더 심해졌어요. SNS만 켜면 언니 예뻐요. 40대처럼 안 보여요. 센스 미쳤다. 언니 피부 비결이 뭐예요? 같은 댓글이 우르르 달리니 사람 자체가 하늘로 붕 떠버린 느낌이었죠. 그런 시누이가 칠순잔치 준비 핑계를 자꾸 저를 불러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 그냥 자기 자랑 들려주려는 게 목적이더라고요. 만나자마자 난리를 쳐댔죠. 아, 나 요즘 진짜 너무 바빠. 협찬이 밀려서 광고 일정 조정하느라 정신없어. 어제도 브랜드 미팅하고 왔는데 또 새로운 곳에서 연락 와서 그냥 요즘 숨 돌릴 틈도 없다니까. 대단하시네요. 말은 힘든 척하는데 얼굴은 힘든 사람이 아니라 나 좀 더 칭찬해달라는 사람 얼굴이었어요. 이어서 휴대폰을 들이밀며 팔로워가 얼마나 늘었는지, 이번에 어떤 브랜드에서 연락 왔는지, 본인이 찍은 영상이 몇만 조회수를 넘겼는지를 꼼꼼히 설명했죠. 저야 뭐 손윗사람이고 예의가 있으니까 다 들어줬어요. 솔직히 다른 사람한테 이 정도 자랑하면 다들 질색할 테니 나라도 들어줘야지 하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은 시누이가 심해부와 같이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심해부가 원래 사업을 하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패션과 코스메틱 쪽으로 사업을 뚫어보겠다면서 신우이가 디렉팅을 맡았다고 신나 있었어요. 그거야 뭐 신우이 마음이고 자기 인생이니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꾸 저를 끌고 평가하려 든다는 거였어요. 그나저나 올케는 요즘 뭐해? 아직도 그 방문 판매? 아유, 그거 몸 엄청 힘들지 않아? 힘들지만 뭐 배울 수 있나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죠. 올케도 참 미련하다. 어떤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몇 억씩 버는 세상인데 아직도 그렇게 몸으로 고생해서 하루 몇만 원씩 악착같이 버는 사람들이 있다니. 뭐 각자 방식이 있는 거니까요. 아니면 차라리 나처럼 아니다. 하긴 뭐 이쪽 일은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긴 하겠다. 그 센스로 뭘 하겠어. 내가 나중에 잘 되면 올케도 좀 끌어줄게. 저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당연히 기분은 나빴지만 그냥 상대를 말란다 하고 참고 넘겼어요. 지금 제 삶에서 고작 그런 일로 싸울 에너지는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칠순잔치 준비는 거의 신우이 동무대였어요. 행사 장소부터 플랜카드, 음식 메뉴, 심지어 시부가 입을 옷 색깔까지 신우이가 전부 결정했어요. 굳이 아이디어 낼 필요 없어. 올케는 머리보단 몸이 강한 편 아냐? 당일날 올케가 할 일이 많으니까 체력이나 비축해둬. 무슨 일이요? 서빙도 하고 사람 안내도 하고. 그나저나 평훈이가 그러는데 올케가 요즘 돈 아끼려고 별의별 거 다 한다며? 에어컨도 못 틀게 하고 뭉쿵상맞게 먹다 남은 거 쌓아와서 먹이고 그런다며? 아유, 그러다 병들어. 좀 적당히 아껴. 그렇게 해서 몇 푼이나 모은다고. 그렇게 시부 칠순잔치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처음엔 시부가 무슨 저명 인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초대하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역시나 신우의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본인 브랜드 홍보 행사였던 거죠. 칠순잔치를 가장한 런칭 쇼케이스. 잔치 당일 신우이는 본인이 런칭할 브랜드 원피스를 입고 이쪽 저쪽 돌아다니며 사람들이랑 사진 찍고 브랜드 태그 걸고 직접 준비한 플래시 조명을 들고 촬영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잔치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 브랜드가 런칭됐어요. SNS 홍보 효과가 빠르게 퍼졌고 패션 좋아하고 꾸미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니 초반 반응도 좋았죠. 몇몇 제품은 몇 시간 만에 품절됐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저는 뭐 잘 되면 잘 되는 거지 하고 넘겼어요. 저랑은 별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그때부터 남편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밤마다 휴대폰으로 신우이 계정을 들여다보더니 어느 순간부터 자꾸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더군요. 와, 우리 누나 진짜 대단하다. 외모랑 센스 하나로 팔로워 몇만 모으더니 이제 매형 사업까지 성공시키네. 그렇더라. 지금 그런 한가한 말이 나와. 이거 보면서 뭐 드는 생각 없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미련해? 당신은 뭐야? 누나보다 몇 년은 젊으면서 왜 이렇게 피부가 늘어졌어? 옷은 또 그게 뭐고? 뭐라고? 갑자기 얘기가 왜 그리로 튀어? 연애할 땐 얼굴은 그냥 그랬어도 몸은 날씬했잖아. 근데 애들 낳더니 뱃살도 아우 진짜 요즘은 집에 올 맛이 안 나. 알아? 신우이가 제 염장을 질러대는 것도 겨우 참고 있었는데 남편까지 그 지랄을 해대니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저도 같이 쏘아붙이기 시작했죠. 당신은 뭐 다른 줄 알아? 거울부터 좀 보고 말해. 난 애라도 낳았지 당신은 뭘 했다고? 배가 이렇게 남산만한데? 뭐? 지 몸매는 생각 안 하고 누구더러 외모지적이야. 웃기지도 않아. 그리고 자꾸 당신 누나 덕에 매형이 먹고 산다고 하는데 말 똑바로 해. 당신 누나가 사업할 수 있었던 건 애초에 당신 매형 재력 덕분이거든. 당신은 그런 돈도 없잖아. 그러면서 대체 뭘 바라는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 얼굴은 자존심이 잔뜩 상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선을 넘어버린 말들에 한 번에 터져버린 상태였어요. 이미 남편이 제 자존심을 먼저 긁은 마당에 그딴 걸 신경 써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아무튼 그렇게 말다툼은 계속됐고 그 뒤로는 내내 냉전이 이어졌어요. 작은 갈등들이 쌓이고 쌓여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얼마 후 남편 생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 사이는 이미 최악에 가까운 상태였어요.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 눈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고 꼭 해야 할 말만 툭툭 던지는 정도였죠. 그래서 솔직히 생일 파티고 뭐고 그냥 넘어가고 싶었어요.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역겹게 느껴질 만큼 감정이 바닥을 찍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며칠 전부터 계속 들떠 있었어요. 저녁만 되면 눈을 반짝이며 물었죠. 엄마, 아빠 생일 파티 뭐 할 거야? 케이크는 어떤 걸로 할 거야? 초 내가 불어도 돼?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우리 사이가 어떤지 아이들은 전혀 모르죠. 알아서도 안 되고요. 그저 아빠 생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나 있는 아이들 앞에서 올해는 그냥 넘어가자라는 말이 도저히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생일상만 간단히 차리고 조용히 하기로 했어요. 사랑이 넘치는 잔치는 아니어도 그래도 아이들 기대를 무너뜨리지는 말자고 마음을 다잡았죠. 그렇게 조용히 준비하려던 어느 날 갑자기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올케. 병훈이 생일 곧이잖아. 그날 우리도 갈게. 엄마 아버지도 모시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 이번엔 그냥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뭔 소리야. 축하는 떠들썩하게 해야지.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때 봐.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속으로는 초대한 적도 없는데 니들이 왜 오냐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아이들 앞에서 굳이 목소리를 높여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알겠어요 라는 말만 겨우 하고 넘겼죠. 결국 남편 생일날 시가 식구들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맞았어요. 밥상을 차리고 생일 케이크까지 준비해서 촛불을 꽂았어요. 아이들이 신나서 노래를 불렀고 남편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촛불을 불었어요. 사진도 몇 장 찍고 밥도 먹고 과일까지 깎아내고 나니 모두가 거실에서 TV를 보며 쉬기 시작했죠. 그 사이 저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거실 쪽에서 신우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 이게 뭐야? 손을 털고 물기를 대충 닦은 후 거실 쪽을 보자 신우이가 제 적금 통장을 손에 들고 거실로 나오는 게 보였어요. 분명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건데 지 멋대로 안방에 들어가 제 물건을 뒤진 거였어요. 헐케, 이 돈 뭐야? 신우이는 통장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병훈이도 처음 보는 통장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더운 날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게 하면서 내 동생 고생이랑 고생은 다 시켜놓고 정작 본인은 이런 돈을 꿍쳐놨네. 순간 거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눈동자만 굴리고 있었고 시부모님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신우이 손에 들린 통장과 저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통장을 빼앗아 들여다보더니 눈썹을 치켜 세우며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이게 뭐야? 나 그거 내놔. 이걸로 뭐 할 작정이었어? 도망이라도 갈 작정이었냐? 뭔 소리야? 그럼 뭔데? 이걸 혼자 왜 모아? 나한테 말도 없이 이 돈을 모은 이유가 뭐냐고? 저는 숨을 고르며 말을 꺼내려 했어요. 엄마 허리 수술 얘기를 꺼내야 할지,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말해버려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답할 새도 없이 남편 손이 먼저 날아왔어요.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뺨이 뜨겁게 타올랐어요. 귓가에서는 응 하는 소리가 나며 순간 몸의 균형이 흐트러졌어요. 아이들이 놀라서 외치는 소리, 시모가 아이고, 얘가 왜 이래? 왜 손을 올려? 하며 당황하는 목소리가 뒤섞여 들렸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딱 부러지듯 꺼져버렸어요. 생일이고 뭐고 체면이고 뭐고 다 쑥대밭이 되어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에서 어떤 스위치가 딸깍하고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이판사판이다. 니들 내가 오늘부로 박살낸다.
그들은 몰랐지만 저는 사실 신우이의 비밀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피눈물 흘리며 모아온 적금 통장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훨씬 더 더러운 비밀을요. 상상도 못한 진실을 처음 알게 된 건 몇 달 전 일이었어요. 방문 판매 일만 하다가 저도 언젠가는 제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 화장품 공장과 미팅을 해보기 시작한 때였죠. 몸으로만 뛰는 일 말고 제 이름을 걸 수 있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제조 공장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공장 사무실에서 담당자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사무실 앞 주차장 쪽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신우이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잘 차려입은 남자가 하나 서 있었어요. 처음엔 신우이네 브랜드도 이 공장에서 만드는구나 했어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둘이 차에 타기 직전에 그 남자가 신우이 허리를 감싸더니 아무렇지 않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뭐야? 저 사람 아주버님이 아니잖아. 언뜻 봐서 얼굴을 또렷하게 확인하진 못했지만 분명 심해부는 아니었어요. 체형이 전혀 달랐거든요. 둘은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차에 올라타더니 그대로 떠나버렸어요.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다른 공장 직원에게 물었죠. 아, 방금 나가신 분이요? 그 브랜드 공동대표님이랑 실장님이요. 남자분이 실장이라고요? 네, 둘이 같이 자주 와요. 그 남자가 그 회사 실장이라는 얘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신우이와 회사 실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회사 실장은 한 명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실장이 누군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심해부가 사업 얘기를 하다가 자기 동생을 회사 실장으로 꽂아줬다는 말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완전 100% 친동생은 아니고 엄마가 다른 동생이지만 그래도 피가 반은 섞인 동생이라고요. 그러니까 남편 동생이랑 자기 홍수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네. 둘이 함께 브랜드를 하면서 일 핑계를 대고 붙어 다니며 저렇게 차 안에서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였어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속이 메스꺼릴 정도였죠. 도저히 이걸 모른 척하고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조금씩 파보기로 했지요. 방문 판매 다니면서 정보가 얻어질 만한 데는 다 귀를 기울였고 신우이 브랜드 초기 얘기들을 하나둘씩 수집했죠. 신우이가 언제부터 그 실장이랑 붙어 다녔는지, 초창기 멤버들은 누가 있었는지, 내부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보다 더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신우이 밑에서 비서로 일했던 사람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 비서는 신우이가 인플루언서로 일할 때부터 잡다한 업무를 맡아서 처리해주던 사람이었고, 브랜드 런칭 초창기까지도 비서로 일하다가 최근에 회사를 박차고 나온 상황이었어요. 시부칠순 잔치 준비할 때 제가 이것저것 서류를 도와주다가 그 비서와 말을 많이 섞게 됐고, 잔치가 끝난 뒤에도 연락처를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한번 만나줄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죠. 다행히 비서는 할 말이 많았다며 만나자는 제안을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집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죠. 그들 꽤 오래됐어요. 브랜드 만들기 전부터 그런 사이였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저 말고도 몇 명은 알아요. 잘릴까 봐 입 다물고 있는 거지.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주버님은 아무것도 모르고요?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비서는 목소리를 낮추더니 가방 안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사실 둘이 브랜드 자금도 빼돌리고 있어요. 매출 잡히는 것보다 실제로 돌아가는 돈이 더 많거든요. 이거 보면 언니도 알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거래 내역 정리해둔 거예요. 이상해서 따로 빼둔 것들이었죠. 갖고 있다가 나중에 폭로하려고 했어요. 근데 폭로고 뭐고 하기 전에 갑질에 지쳐서 제가 먼저 백기 들고 그만둔 거고요. 이제 이거 언니한테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여자 꼭 무너뜨려 주세요. 저보단 언니가 더 잘할 것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단순 불륜일 줄 알았던 일은 그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컸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러운 늪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숨기려듯 파일을 꼭 쥐었어요. 아마 둘이 곧 독립할 준비할 거예요. 겉으로는 부부 브랜드라고 떠들고 다니지만 안에서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신우이와 실장은 오래전부터 붙어 다니며 심해부를 속이고 있었고 회사 돈을 빼돌리며 더 큰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제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제 적금 통장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비밀을 품고는 감히 저를 몰아세운 거였어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제대로 건드린 거죠. 집안 공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어요. 제 뺨에는 아직도 화끈한 열기가 남아 있었고 아이들은 소파 구석에 꼭 붙어 앉아 얼굴만 내밀고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먼저 입을 떼지 못한 채 이상하게 고요한데 숨이 막히는 정적만 흐르고 있었죠. 저는 그 정적을 그대로 깨버리기로 했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도 뒤로 물러설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어요. 손이 떨리기는 했지만 그 떨림이 두려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신우이 앞까지 걸어갔어요. 신우이는 아직도 제 적금 통장을 손에 쥔 채 입을 실룩이며 뭔가 더 퍼부을 타이밍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신우이 얼굴 바로 앞에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어요. 이것도 한번 보지 그래? 신우이 눈이 스르르 화면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화면 속에는 스킨십 영상, 실장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하나둘씩 넘겨지고 있었어요. 공장 앞에서 둘이 나란히 서서 웃는 사진, 커피숍 안쪽 구석 자리에서 다정하게 붙어 앉아 있는 사진, 주차장에서 차에 타기 직전 허리를 감싸 안는 장면이 흐릿한 영상으로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왜 이런...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바로 옆에 앉아있던 심해부에게 준비해둔 파일 뭉치를 던지다시피 건넸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이거 한번 보실래요? 심해부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파일을 받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지요. 내부 정산서 사본, 매출과 실제 입금 내역이 어긋난 기록, 이해할 수 없는 컨설팅 비용, 특정 계좌로 반복적으로 빠져나간 자금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심해부 얼굴이 점점 굳어갔고 그와 반대로 신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이게 뭐야? 대체 이거 어디서... 이거 조작이야. 믿지 마 여보. 다 꾸며낸 거라고. 그래? 내가 이걸 죄다 조작했으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겠어? 그 정도 실력이면 FBI라도 들어갔겠다. 신우이는 당황해서 저를 향해 소리쳤지만 이미 심해부 눈은 파일에 꽂혀 있었어요. 심해부는 자금 흐름이 표시된 페이지 앞에서 손가락을 멈추더니 조용히 이를 악물었어요. 이 계좌 내 동생 이름이네. 당신이 끌어안고 있는 이 남자도 내 동생이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 공기가 한 번 더 무너져 내렸어요. 누구도 웃을 수 없는 진짜 지옥 같은 분위기였죠. 심해부는 손에 쥔 자료를 던지듯 테이블 위에 내려놓더니 신우이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감히 내 뒤에서 내 동생이란 새끼랑 놀아나? 아니야. 아니라고 여보. 오해야. 진짜야. 이거 다 꾸며낸 거라니까. 입 다물어. 여보, 나 믿어줘. 내가 다 해명할게. 손 치워. 심해부는 매달리는 신우이의 손을 확 뿌리쳤어요. 핑계대지 마. 변명할 생각도 하지 마. 어떻게 감히 날 배신해. 어떻게 그딴 더러운 짓을 하냐고 이 역겨운 년놈들. 말끝을 제대로 맺지도 못하고 이를 악문 채 숨만 거칠게 내쉬었어요. 신우이는 그제야 다리가 풀렸는지 그대로 주저앉아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어요. 잘못했어 여보. 한 번만 봐줘. 끝이야. 나랑 너 여기서 끝이라고. 이혼 소장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 말을 남기고 심해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어요. 울먹이는 신우이의 흐느낌, 숨 참고 있는 아이들, 난감해서 헛기침만 하는 시부모의 모습,
그리고 뭔가 말은 하고 싶지만 상황이 너무 커져버려서 얼어붙은 남편의 어정쩡한 표정까지. 그 기이한 상황 속에서 남편은 그런 누나를 붙들고 달래기 시작했어요. 누나, 일단 진정 좀 해. 병훈아, 네가 좀 오해라고 말 좀 해줘. 누나, 지금은 저는 그런 두 사람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웃기지도 않네, 진짜. 야, 그렇게 얼빠진 표정으로 있을 거 없어. 뭐? 네 누나 걱정하기 전에 네 걱정부터 해야지. 나도 너랑 끝낼 건데 누가 누굴 걱정해. 뭐라고? 감히 애들 보는 앞에서 나한테 손을 올려? 너랑은 끝이야, 이 새끼야. 그날 밤 심해부는 시누이를 들이지 않았고 저도 남편을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쓰레기 봉투 마냥 옷가지를 대충 박스에 쑤셔넣어 현관문 앞에 내놓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또 싸우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말은 줄였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금까지 당신 때린 적이 있어?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잖아. 둘만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거야. 가족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하다 오버가 나온 거야. 됐어. 손 올린 순간 이미 끝났어. 애들 보는 앞에서 그 짓 한 순간 넌 나한테서 남편 자격이 없어진 거야. 여보, 변명할 시간 없으니까 가. 변명은 법정에서 해. 남편은 저를 한 번 더 노려보듯 쳐다보더니 결국 짐을 들고 시가로 향했어요. 그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겠죠. 딸아들이 둘 다 쫓겨나 들어왔으니. 하지만 본격적인 후폭풍이 시작된 건 며칠 뒤였어요. 심해부는 시누이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그와 동시에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까지 진행했어요. 제가 비서에게서 넘겨받은 자료와 전에 공장에서 수집해둔 정보, 심해부 쪽에서 별도로 확보한 서류들까지 합쳐지면서 결정적인 증거 뭉치가 됐어요. 회사 내부 정산 기록 계좌 추적, 메신저 대화 캡처, 도망갈 구석이 없을 정도였죠. 시누이는 울며불며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사정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 동생과 바람, 그리고 회사 자금까지 빼돌린 죄, 어느 하나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한편 저는 저대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날의 뺨 때린 사건은 아이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이후 상담센터에 남긴 아이들 진술과 보고서가 그대로 기록됐어요. 상담사가 정리한 보고서만으로도 남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졌죠. 아이들 앞에서 엄마를 때린 아빠의 모습은 어느 누구도 쉽게 감싸줄 수 있는 장면이 아니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상담을 받을 때 저는 그날의 일을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한 폭행이라 그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겁니다. 상대가 부인하더라도 상담센터 기록이 남아있으면 입증이 가능해요. 그날 이후로 아이들이 밤마다 깨요. 그날 장면이 자꾸 생각난다고. 그 부분은 상담센터에서 기록 남겨줬어요. 잘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적금 문제가 좀 걸리네요. 적금이요? 왜요? 남편 쪽에서 이걸 빌미로 혼자 몰래 돈을 모아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다. 애초에 이혼 책임이 이쪽에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산정할 때 괜히 꼬투리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그 돈을 모은 이유는 엄마 수술 때문에. 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악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최대한 줄여놓는 게 좋아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 측이 혹시나 이걸 빌미로 제가 파탄을 조장했다고 주장할까봐 변호사도 우려하더라고요. 저로선 참 억울했지만 싸움의 판을 길게 보려면 감정만으로 버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적금을 남편 명의로 돌려버렸어요. 서류 한 장 서명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긴 했지만 이상하게 속이 후련하기도 했어요. 이제 이걸로 꼬투리 잡을 생각은 못할 거니까요. 그래, 가져가라. 네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제대로 만져보는 큰 돈일 거니까.
아깝게 그걸 왜 그놈한테 줘버렸냐. 그러면 엄마 수술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부분은 아주 잘 해결이 됐거든요. 당시 저는 방문 판매 일을 하면서 화장품 전반 제형, 납품 구조, 유통 흐름 등 기본적인 지식을 많이 쌓고 있었고 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공장 미팅까지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해부도 그걸 알고 있었죠. 무엇보다 제가 자기 뒤통수를 친 두 사람을 폭로한 장본인이라는 점에 대해 고마움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심해부가 저에게 연락해서 브랜드 재정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해 왔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이 사람과 계속 엮이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앞으로 또다시 사적인 감정이 뒤섞이진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었어요. 이 일은 제가 지금까지 피 흘리며 쌓아온 것들을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수락했어요. 이제 더 이상 가족으로 엮인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비록 월급 사장이긴 하지만 공동대표가 됐고 지분도 받게 됐어요. 적금을 전 남편에게 넘겨도 상관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모으던 그 적금 통장보다 몇 배로 더 크게 더 제대로 제 삶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엄마도 무사히 수술을 받게 됐어요. 심해부 쪽에서 일정 부분 선지원을 해줬고 새로 시작하는 일에서 나올 제 수입을 기반으로 상환 계획도 세웠어요. 수술은 잘 끝났고 엄마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천천히 회복해갔죠. 그리고 지금 저는 정말 하루하루를 쉴 틈 없이 보내고 있어요. 바쁘다는 말이 예전엔 그냥 힘들다, 고단하다 이런 의미였다면 지금은 조금 다르죠. 몸은 똑같이 바쁜데 마음이 훨씬 가벼워요. 예전처럼 누구 눈치 보며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고생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아니고 적금 통장 하나만 바라보던 그런 날들도 아니니까요. 이제는 제가 직접 기획한 제품이 반응을 얻고 주문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제 노력과 시간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뿌듯함이 밀려와요. 아이들도 제가 키우고 있고 엄마는 수술 이후 회복이 잘 돼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평생 생선 가게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시던 엄마가 이제는 가게도 그만두시고 아침마다 산책도 하시고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모여 반찬 레시피도 공유하시고 손주들 선물 사러 다니는 재미도 생겼죠. 물론 여전히 하루는 정신없이 흘러가요. 공장 미팅 잡고 재고 체크하고 촬영 일정 잡고 컨셉 회의하고 아이들 데리고 병원도 가야 하고 숙제도 봐줘야 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훅 지나가요. 하지만 하루 끝에 조용히 불 꺼진 집에서 아이들 숨소리 들으며 앉아있으면 그때 느껴지는 평온함은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죠. 전 남편은 가끔 아이들을 만나긴 해요. 하지만 아이들 말로는 요즘 전 남편 집안은 난리도 아닌 모양이에요. 엄마, 아빠네 집에 갔더니 또 싸웠어. 또? 이번엔 누가? 고모랑 할머니도 싸우고 할아버지랑 아빠도 싸우고 또 서로 뭐라 하다가 크게 싸웠어. 아빠네 집은 갈 때마다 왜 그래? 그러게 말이다. 어휴. 전신의 상태는 말이 아닌 모양이에요. 이미 아름아름 소문이 업계에 다 퍼졌고 업계에서는 완전히 힘을 잃었어요. 예전엔 SNS 켜면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우아하게 웃고 잘난 척 넘치는 멘트로 팔로워들한테 영감을 준다느니 뭐니 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팔로워 수도 뚝 떨어졌죠. 어차피 비슷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이미지란 건 한순간이잖아요. SNS엔 여전히 행복한 척, 잘 사는 척, 예전처럼 찍은 사진 올리고 맛집 갔다 왔다며 올리는데 다 티가 나요. 그 억지 웃음과 꾸며진 문장들 뒤에 현실은 비루하다는 게 이혼 당하고 횡령 배임건으로 벌금에 합의금까지 그 금액을 감당 못해서 카드 돌려막기 한다는 얘기까지 들렸죠. 그리고 바람피던 심해부 동생과의 관계도 당연히 끝났고요. 그 동생은 원래 심해부에게 열등감을 느끼던 사람이었거든요. 형이 사업 크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내까지 예쁘고 잘 나가니
그게 늘 콤플렉스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열등감이 이상한 방향으로 뒤틀려서 형이 기르고 키워준 브랜드 안에서 형 아내를 빼앗았다는 기묘한 우월감으로 바람을 피웠던 거죠. 근데 이제 모든 게 사라졌으니 더는 만날 이유가 없었을 거고요. 하여간 그 두 남매의 최후는 정말 볼만했죠. 둘 다 누가 봐도 자업자득이었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난리통을 겪은 덕분에 제가 사람 보는 눈을 확실히 업그레이드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촉이 쎄하게 오는 순간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걸요. 괜히 무시하지 말고 선 넘는 사람은 선에서 끊어내는 게 정답입니다. 그럼 오늘 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